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요즘 시대입니다. 각자 도생 이 말이 요즘 왜 자꾸 나오는 건지 오늘 이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여튼 한국 사회를 위해서 네. 쭉 이제 좀 뭔가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다고. 네. 사실 그동안 최 교수님이 격주로 고정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이제 격주로는 이제 그만 나오시겠다고, 가끔 나오시겠다고. 아주 안 그게 나오시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뭘 다 하셔?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알아야죠. 아니 가끔 나오시고 격주로 나오시는 건 힘드시니까. 오늘 하여튼 그 브리핑 재밌습니다. 한국 경제 구조가 왜 이렇게 야만적이고 착취적이 됐느냐 그걸 좀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쉬운 길을 이제 선택해 왔는데 그냥 평이하게 얘기한다면요, 그게 이제 사실 다 바닥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제 화면에 제가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소위 악순환의 트라이앵글이 이 영어 표현에서 죄송한데 삼각형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산업을 보게 되면요, 산업이라는 게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드는 거잖아요. 산업의 뜻이 그런 것이고. 근데 우리 최근에 그 반도체 산업을 보게 되면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힘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들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의 어떻게 상징격인 산업이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시청자들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반도체 산업 구조 하게 되면은 전문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하는 팹리스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설계한 대로 위탁 생산해주는 파운드리라는 부분하고 이게 TSMC가 맡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부분을 서포트해주는 이제 메모리 부분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고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선진국가들은 이 전체 과정을 다 그러니까 자기 완결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죠.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후진 국가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중에 일부분만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떠맡고 있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가 바뀔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AI 주도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바뀔 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보여주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산업 체계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국제 분업 구조라는 걸로 이렇게 표면상 정당화 시켰었어요. 근데 선진 국가는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뭐냐면 자기 완결형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대 국가라는 것은 주권 국가이고 주권 국가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은 자기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가 대의존적이 되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취약해지죠. 복수를 저것도 받을 수 있고 보복도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2018년 아베 저걸로 받았던 하나의 사례가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줄도 알지만은 자기 완결성을 띠게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동안에 그 선진국가들이 만드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한 부분만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 3만 달러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산업 체계가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바닥이 났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역할이. 그게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 드러난 건데 이게 왜 바닥이 났냐면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농업사회 속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듯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술 진보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러면 공업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노동력을 가지고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기술 진보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저는 탈공업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 전체 취업자를 100명이라고 할 때 한 16명도 고용을 못 해요. 제조업이요, 지금요.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나 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겪는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압축적으로 탈공업화되고 있다. 우리 흔히 압축 성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탈공업화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본보다 거의 2배 빠른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공업화가요. 그러면 이제 탈공업화가 진행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제조업의 종사자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그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평균 임금보다 조금 높은 일자리들이 되게 제조업에 포진돼 있어요. 좋은 일자리죠. 예, 그러니까요. 예. 평균적으로 보면 좋은 일자리들이죠.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양극단이죠. 고임금이라든가 더 좋은 저임금이라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고임금은 되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반도체에서 예를 들었다면 팹리스 같은 부분인 거예요. 설계하는. 소위 우리가 사업 서비스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예. 우리는 이게 취약한 거예요. 없지. 예. 그러니까 그걸로 없습니다. 갈래 갈 수 없죠. 우린 주로 고부가 가치가 뭐냐면은 의료, 의사들이라든가 예. 법률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만 우리는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제 활동에 이런 서비스만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 활동을 보조해 주는 예. 그러니까 뭐 예. 회계 서비스 아. 이런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죠. 예. 예. 근데 이제 그쪽에 소위 사업 서비스 부분이 취약하니까는 결국 그러면 되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임금 우리가 의사라는 건 최근에 의사 난리가 피고 있지만은 인력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법률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다 그건 면허증으로 그렇지. 이게 저기 그렇죠. 예. 진입 장벽이 돼 있으니까요. 그럼 대개가 어디로 가냐면 저임금 서비스로 하죠. 저부가 가치 서비스로요. 자영업. 예, 그게 대표적인 자영업이죠. 예. 그 자영업이 우리나라가 유달리 많고 공급 과잉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문제를 다 파생을 일으키는데 탈공업화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부가 가치로 간다면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생산성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예, 노동 생산성이요. 예. 그렇죠? 예. 더 고부가 가치로 가니까요. 근데 글로 안 가고 밑으로 가니까는 생산성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겠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요.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0.38%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90대 초반 하던 한 7% 됐었어요. 연평균 외환위기 전에는요. 7%에서 0.1%도 0.3%. 안 되는 예, 그렇죠. 것까지. 이게 생산성이 결국은 네. 성장률을 결정하는 그렇겠죠. 가장 예. 중요한 핵심 부분이거든요. 예. 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계속 둔화되어 왔습니다. 예. 외환위기 직전하고 외환위기부터 금융위기, 금융위기부터 이제 팬데믹 이전까지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이따 수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게 하나가 이제 진행이 돼요. 생산성 둔화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생산성이 둔화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사업거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기업 입장 속에서는요. 가게들은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할 게 아닙니까? 네.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 한 게 부동산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죠. 사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도 기업 잉여 증가율하고 기업의 부동산 가치 증가율을 보게 되면 몇십 배 차이 납니다. 예. 부동산으로 돈을 대부분 많이 자산을 늘려왔어요. 가게도 물론이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자리가 양극화되면서 소득 격차가 또 심해질 게 아닙니까? 예. 소득 격차가요.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제일 나쁩니다. 선진 국가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득 격차는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인데 이게 가장 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격차가 임금 노동자하고 소위 월급쟁이들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 격차입니다. 이게 임금 노동자의 평균 수입의 38%뿐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가 평균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나빠요. 예. 소득 격차가 결정짓는 게요. 소득 격차는 바로 결혼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결혼율에 영향을 미쳐요. 결혼율을 가장 지배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소득 격차입니다. 예. 이게 혼인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초저출산이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거죠. 다 연결돼 있다. 예,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데 부동산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에다 사람들이 모두가 올인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증가해요. 예.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 소비가 감소합니다. 가계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자영업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 고리가 다 얽혀 있어요. 예. 이 구조를 그러니까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요. 최근에 논란되는 국민연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 하나도 이거 해결하기 힘듭니다. 우리 대개 보게 되면 최저임금 문제 보게 되면은 매년 7월 달마다 우리가 제가 슬픈 7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저임금 노동자하고 싸움 시키는 거잖아요. 을과 을의 싸움. 예, 을과 을의 싸움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야만적인 거지. 그렇죠. 야만적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앞에서 말한 이 구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고 국민연금도 봐보세요. 국민연금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요? 노후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란 말이에요. 예. 에스토니아가 우리가 조금 앞선다 하지만 에스토니아는 사실 인구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사실상 1위 국가거든요. 한 40%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면은 노인 빈곤 문제를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성원이라면은요. 예. 근데 이거를 미래 세대의 부담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은 이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미래 세대가 결국은 그러니까 그 이제 부담을 다 이제 기근고갈되게 되면은 그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요. 근데 미래 세대도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 세대라고 했어요. 미래 세대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대립도 미래 세대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고령층하고 이 대립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야만적인 거죠. 예. 이런 야만적인 사회가 된 이유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편하게 주로 그러니까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오던 것이 이게 이제 바닥이 났는데 예. 지금 뭐냐면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나하나 가지에 이렇게 집착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소득 격차라든가 산업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면은 그 문제 건드리지 않고 그렇지. 그걸 바꿔줘야만이 그거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하면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이게 되냐 이거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자료 준비한 거를 예. 저는 이제 통계로 보여드리는 사람이니까는 첫 번째 그림을 이제 빠른 식으로 볼게요. 이게 이제 탈공업화.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가 제조 고용 비중입니다. 지금 파란색 막대기가 제조 고용 비중이에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오렌지 색깔 선이 이 곡선이 뭐냐면은 소득 격차입니다. 소득 격차. 임금 노동자 대비 자영업자 소득 그렇죠. 소득에 격차. 이게 보기에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관성이 한 88%가 넘습니다. 통계적인 상관성이요. 그다음 그림 이제 봅시다. 시간이 가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제 노동 생산성하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환위기 직전하고 외환위기 직전하고 그다음에 외환위기부터 금융위기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팬데믹 직전까지 하고 기간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 오렌지 색깔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에요. 앞에서 그랬었거든요. 소위 탈공업화를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막대기에 있는 파란색 수치가 이게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한 7% 된다 그랬잖아요. 외환위기 전에는요. 근데 지금 이게 0.38%까지 내려왔어요. 그 성장률이 쭉 둔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이제 연장선입니다. 여기 있는 제조업 종사자들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성장이 거의 그러니까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요. 탈공업하고 결혼율인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한 90% 상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탈공업화라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도 줄어드니까는 결혼 못 하죠.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못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관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업 체계하고 저출산하고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요. 소득 격차하고 출산율도 관계돼 있지만은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고 그다음 그림 한번 봐보세요. 탈공업하고 이제 부동산 자산 비중입니다. 이건 상관성이 96% 나와요. 96%. 오렌지 선이 그 부동산 자산이 얼마나 비중, 늘어났느냐. GDP 대비해서 제조업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자산이 GDP 비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건 늘어났네. 그러니까 GDP라는 건 우리가 땀 흘려서 만든 소득을 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경제 활동이죠. 근데 부동산 자산은 사실 좀 불로소득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악화되고 소득이 악화되니까는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니까는 부동산에다가 잘 올인하는 거예요. 이건 가게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2000년대 초만 해도 한 4배 정도 됐던 게 지금 한 7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것이 GDP 대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가계부채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소득 격차하고 부동산 자산 비중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그림 봐보세요.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한 94% 나오는데 사람들이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우리 사회 속에서 자산 불평등이 사실 소득도 결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소득 수준도요. 그게 가장 결정적 큰 그렇죠. 거죠. 자산의 그러니까 불평등이. 부동산 자산 비중하고 소득 격차하고 상호 간의 관계성이 굉장히 커요. 94%나 된다고. 이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불평등 문제하고 이런 것에 다 관련돼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 아까 상식적으로 얘기한 건데 부동산 자산 비중과 가계부채. 그럼 뭐 당연히 당연히 이건 쉽게 이해되시죠. 당연히 올라가지. 그다음에 이제 소득 격차하고 가계부채입니다. 소득 격차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이거예요.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요.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왜 가계부채가 왜 늘어날까요?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자영업에 예. 이제 그게 이제 자영업 소득이 그렇지. 그 상대적으로 예. 낮아지는 낮아지게 거고.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는 예. 뭔가 그러니까는 그 소득의 불안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거죠. 한 재테크를 방에 하는데 만회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빚내서 부동산 산다. 재테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예. 이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을 예.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키웠지. 부양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부동산뿐이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그 결과가. 그래서 네? 이렇게 소득격차가. 격차가 커지는데 가계부채는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 그렇죠. 가계부채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가계부채하고 저출산 비중도 90%가 넘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연결돼 있는. 다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 거 보시게 되면 이거는 소득격차하고 혼인율이 예. 당연하죠. 이거는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경제학의 이론이 소득격차가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가장 결혼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혼시장 탐색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혼인율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혼인율은 네. 1000명당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율이 아니고 예,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남성이 여성한테 처혼을 할 때요. 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남성의 절대 소득이 아니라 예. 상대 소득이. 어. 그 사회에서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 그 연령대에서 볼 때 이게 한 7천만 원이라도 상위 10%에 속하느냐 예. 아니면 중위 50%에 속하느냐 하위 30%냐 이거를 비교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사람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럼 비교. 그 끼리끼리 결혼을 한다. 그렇죠. 그것도 이 현상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정규직 노동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결혼율이요. 임금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결혼하기 힘들다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소득 격차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저는 이게 딱 맞다는 얘기 생각하는 게 여성이 그러니까 남성이 어떤 남성이 그러니까 청혼을 했을 때 경제적인 요인만 보는 겁니다. 물론요. 나머지 비경제적인 요인, 성격 이런 건 별개로 두고요. 경제적인 요인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결혼했을 때 내 파트너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어떤 직장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주변에서들이요. 그럼 뭐 당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렇지.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소득 격차 저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더군다나 물질적인 것을 가장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 속에서는 그게 옛날에도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그게 예.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절대적인 요인으로 점점 그렇죠.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다음에 혼인율도 떨어지죠. 혼인율이 결혼율이니까 출산율이 아니 떨어지는 혼인 거지.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다음 예. 그림에 나옵니다. 예. 그다음 그림은 예. 혼인율과 출산율이 예. 97%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소득 격차라든가 이 식민적인 산업 구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그래프만 보면 우리나라 곧 망하겠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바닥 났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생산성을 보게 되면 끔찍한 거예요. 생산성 증가율이요. 이게 미국보다 많이 낮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득 격차하고 출산율이 이제 결국은 연결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 한번 넘겨봐 보세요. 예. 넘겨보시면 그 다음 거 넘겨봐 보세요. 이건 예.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은 이게 더 상관성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출산율하고 소득 격차하고요. 격차가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그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요. 한 1.2 정도에서요. 예. 근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에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이요. 그러면 최 교수님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은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를 줄이면 올라가요? 그렇죠. 그게 방법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소득 격차를 높이려면 우리나라 산업 세계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예. 근데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저는 모든 문제에 많이 관련돼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 지금 얘기한 국민연금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예. 다음 그림이 이게 안 넘어가셨네? 응? 예. 요거 다음? 예. 안 넘어가졌어요. 화면에는요. 아니 저기는 넘어가져 있어요. 그래 저기 넘어갔네.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화면에 보이는데. 예. 아니 저기 이건 하나 더 요거 넘어가 다음? 버렸네. 예, 요 그림이요. 예. 이게 이제 화폐 유통 속도인데 예. 우리는 그래서 돈을 많이 공급해도 예. 이게 실물 경제로 안 가요. 예. 실물 경제에서 생산성이 높고 뭐 그래야지 거기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야지만요. 되게 어디로 가느냐? 자산 시장으로 가죠. 예. 자산 시장으로 그렇지. 예. 부동산 이런 쪽으로요. 예.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곳은 돈이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내려도 별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못 느끼 그 혜택을 체감을 못 해요.
일반 서민들은 일자리가 자기가 좋아지고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체감되는 거잖아요. 소득이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는 건데. 예, 그 경기가 그게 순환이 돼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건 안 되고 주로 그러니까 이게 자산 시장으로 부동산으로. 가니까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 일본의 잃어버린 삼신을 바짝 쫓아가고 예. 있어요. 일본이 돈을 그렇게 찍어내도 예. 돈이 그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돈이 안 돌기 때문인 거예요. 예.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거시경제 전체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제 실내로 최저임금 가지고 사례를 가져가 볼게요. 예. 좀 한 두 장 넘기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데 예.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예국의 제도를 특히 OECD 제도를 많이 우리가 이제 도입하고 그러는데 예. 그거 도입하기 전에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예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는 예국의 사례를 가지고 되게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경제정책 이반가들도요. 제 제자들이나 아는 사람들 들으면은 정책을 하나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면은 해외 사례를 가지고 오라 그런다고요. 해외 사례가 없으면은 빠꾸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해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가 비슷해야만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근데 한번 이걸 봐봐. 이게 이제 국세청 예. 가장 최근 2022년 통합소득을 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이 중요한 부분만 구간을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위 0.1%는요. 월 예. 평균 세전 수입이 예. 2억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수입이요. 월 수입이요. 예, 예. 남 1년 연봉해도 저렇게 많은 거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10%만 내려가게 되면요. 10% 1,000만 원이 무너집니다. 10%만 해도 갑자기 확 내려가 버리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소수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 소득이요. 예. 자산은 더 집중돼 있죠. 예. 소득이 이 뭐, 정도니까요. 예, 예. 그래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OECD에서 경제 지표를 만들 때 하는 게 중산층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뭐냐면 중위소득의 그렇지. 예. 0.5배에서 1.5배 사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에서 150% 사이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중위소득의 1.5배가 얼마냐면 50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5만 원.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 예, 예.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면 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0.5배면 얼마냐면요. 168만 원이에요. 168만 원이면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이 191만 원 있었거든요. 월급으로 따질 때. 예, 예. 이거보다 더 낮은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중산층이 돼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이. 그렇지.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도적인 함정이라 이거예요. OECD에서 하는 중위소득 중산층의 기준에 예.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돼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복지의 대개 기준이 예. 뭘로 돼 있습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다가 플러스 고위에 있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죠. 예.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예. 중위소득에 중위소득에 그러니까는 한 3분의 2 미만 되는 사람들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이게 보게 되면은 아니 3분의 2가 아니라 한 50% 미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68만 원 미만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 낮은 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현실을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이 중산층으로 포함되어 있고 분류가 돼 있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보다 그러니까 한 23, 4만 원 낮은 사람이 소위 차상위 계층으로 그러니까 낮아야지만이 그보다 그 이상 낮아야지만이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쨌든 무슨 분류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의 소득이 있는데 이게 중산층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무슨 분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OECD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산층 하게 되면은 예.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구간에 있는 소득계층들을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예.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한테 맞춰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우리도 그거를 그래서 차용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언론 기자들을 섞고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예. 되게 이런 기준, OECD 기준을 우리 많이 차용하잖아요. 예, 그렇지. 그리고 복지를 얘기할 때도 보게 되면은 중위소득의 3분의 2라든가 50%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워낙 낮다 이거예요. 중위소득 50%가 336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제도를 설계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서양 같은 경우 선진 국가들은 소득이 그래도 우리보다 좀 균등하게 분배돼 있다 보니까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회소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는 예. 중위소득이 그러니까 상당히 평균을 가깝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50% 150%를 자르거나 3분의 1을 자를 때 그래도 이게 저기 높아진다 이거예요. 현실성인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게 그러니까 아까 아래쪽이 많이 얘기했듯이 아래가 몰려 몰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치 노름하게 되면은 예. 현실을 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잡아내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라든가 이런 설계들이 굉장히 저기 저 이거에 맞추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거 하다 보니까 현실적이지가 않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 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입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쭉 보여드렸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37%도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요. 40%도 무너진 상태야. 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러니까요. 양소득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이 이게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가 한 723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자영업자들이에요. 예. 예. 여기 이 파란색 수치가 뭐냐면요. 파란색 수치가 최저임금을 연소득화한 겁니다. 연소득화. 파란색이라는 게 어떤 파란색을 말해요? 파란색 숫자. 그래프 아니, 말고 하나 넘겨보세요. 아, 하나 넘겨봐요. 예. 예. 제가 예. 화면에 이거? 나왔네. 예. 예. 여기 맨 끝에 보게 되면 2297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최저임금을 연소득화한 거예요. 연소 그렇지. 예. 이 정도 2297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예. 연수입이 2,297만 원보다 안 되는 비중이 83%. 개인 사업자는 예. 자영업자는 예, 83%예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 속에서 특히 예. 고용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경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럼 사생결단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은 우리는 저임금 계층으로 우리가 되게 이해하는 기준이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저수입, 저소득층들이 하고 이게 싸움시키고 있는 거,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다 맡겨가지고 이 문제가 안 풀어지죠. 맞습니다. 절대 안 풀어져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생기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해서 지나갔던 건데 예. 우리나라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요.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20% 밑으로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예. 떨어뜨렸는데도 여전히 OECD 기준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의 대부분이 시장 소득이에요. 자기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라 이겁니다. 노동에서.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은 소위 사회소득이 있지. 예. 사회소득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는 예. 사람은 결국 최저임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생계에 필요한 최저소득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그러면 그게 결국 그 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소득이 됐든 시장소득이 됐든 간에 두 개 합쳐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자기 생계 유지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사회소득이 상당히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장임금을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양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게 높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지요. 예. 안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해결책을 최저임금 하시는 분들이 올해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9,860원이잖아요. 올해 가요. 예. 그런데 지금 냉면 가격이 12,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5년 전에 했던 얘기 다시 또 나오고 앉아 있는데 최저임금 1시간 가지고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수입이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물가 기준에서 봤을 때요. 예. 근데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오히려 최저임금 내가 오히려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예. 그 이유는 뭐냐? 자영업자가 워낙 힘든 거예요. 예. 그럼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고 돈을 많고 왜 이렇게 힘드냐? 예. 앞에서 얘기했던 식민적인 산업 구조의 연장선들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걸 건드리지 못하면은 이건 제가 볼 때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지난 30년 동안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다 무능한 거죠. 이 부분을 외면한 거야. 외면하고 그동안 지내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 이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예. 대출이 지금 뭐냐면은 1,052조 원이 넘어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의 이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요. 이게 지금 거의 폭탄 수준으로 지금 1,000조 원이 넘었다는 예.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연 1% 이자 비용을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10.5조 원입니다. 1,000조니까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영업자 문제를 이걸 풀려면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 문제를 풀면서 최저임금 대상자들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금융적인 치료 해법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죠.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주로 지원하라고 만든 박정희 때 만든 제도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의 적용 사업장들은 2% 미만으로 2%에서 0.3% 사이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초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주로 누가 대상이냐면요. 시장에서 제대로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층들. 경제는 필요한데 예. 국민 경제는 필요한 층인데 이게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그 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약탈적인 금융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금융을 활용할 수 없는 층들에게 지원하라고 해가지고 박정희 때 만든 제도예요. 그게 기업들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그 당시엔 했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했지만은 일반 개인은 아니고 원래 취지가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라는 것은 금융이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잘 돌게 해주는 게 금융의 역할인데 취약계층들한테는 돈이 안 돈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가도 굉장히 비싼 금리로 이금융권을 이용이나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금융이 제대로 중개가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어떻게 하냐면 정책금융이라든가 소위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은행 찍어내는 신용화폐는 모든 국민이 그 신용을 보증한 거, 집단으로 보증한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우리나라 신용대출액으로 보게 되면 한 40%는 이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훨씬 더 비싼 이자 물고. 예,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코로나 팬데믹 때요. 자영업자들한테 6조를 지원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면 한국은행이 직접 대출하지 못하니까는 시중은행들한테 하라고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아, 한국은행이 예.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운용하는 게 한 30조 돼요. 지금도 운용하는 규모가 주로 이게 뭐냐면 신성장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눈먼동이 되고 있는 게 시중은행에서는 벤처 캐피탈 한다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료 벤처 캐피탈 사업하게 되면은 이거 신성장으로 분류해가지고 이금리를 이용을 하게 저기 연결시켜주고 그거로 다 이용을 하게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이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자영업자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6조 원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 7월 달로 종료가 됩니다. 이게 자영업자도 잘 모르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 한국은행 일종의 특별 우대 대출을 통해서 6조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자 지원을 해준 거죠. 7월이면 이제 종료되면은 그게 이제 한국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종료한다 이거예요. 종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부터 더 힘들다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받는 사람들이요. 그 중소기업도 있고 지역의 중소기업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영업자 이게 한 우리가 50만 명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왜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제도를 왜 자영업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느냐. 그렇죠. 더더나 어려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라면은 굉장히 고금리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1% 이자 정도 낮추는 거는 이유도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대출 금리하고 한국은행이 지금 운용하는 건 2%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를 대출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2% 미만으로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0.3에서 2% 사이로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1% 낮춘 건 유도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10조 5천억 원이 세이브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영업자들한테 이걸 적용한다면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근로자 대상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 300만에서 330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2천 원 정도로 만약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할 때 2,000원을 인상한다 할 때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 9,860원인데 지금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12,000원까지 요구했었거든요. 올해는 12,500원을 달라고 이제 이게 협상용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한 2,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할 때 그 비용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4조 원이 4조 원 정도 됩니다. 4조 원 정도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 10조 5천억 원을 세이브 시켜주고 이거 2,000원 인상, 임금 인상 받을래 안 받을래 하게 되면 안 받겠습니까? 대신 이걸 한국은행이 이걸 갖다가 그렇죠. 이거 해준다는 이자를 낮춰준다는 건 전제죠. 이자 비용을요. 대출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자영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치킨집 알바생을
2,000원 올려주고 예. 대신 자영업자 치킨집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2% 이하로 낮춰준다 예. 하면은 지원해주면은 어차피 왼쪽 주머니에서 돈 나가고 오른쪽 주머니 돈 꽂아주고 예. 하는데 꽂아주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금융적인 치료로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유럽들처럼 이런 나라처럼 사회소득을 강화하면요. 예. 최저임금 인상률 많이 안 올려도 돼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많이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조세 저항도 거의 없이 만들 수 있고 재정의 부담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게 개인들 소득에 대해서 사회소득세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부과했을 때 한 100만 원씩만 그러니까는 활동가자산 줄 때 우리나라는 한 하위 50%는요 한 90만 원씩 혜택이 봅니다. 저 밑에 한 20%는 거의 100만 원 받고요. 근데 법인들한테도 마찬가지 적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토지 소유는 5억 한 6천만 원 이상 돼야지만이 그걸 더 추가로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밑에는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400만 원 쉽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건 재정 부담도 안 되는 거죠. 세금 추가로 사회소득세로 부과를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바로 나눠주는 거니까 그냥요. 사회소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만약에 400만 원 생기면요. 최저임금 인상률 거의 뭐 동결해드려도 큰 불만 없다고요. 추가 그 사회소득세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소득이 튼튼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노인 빈곤율도 그 걱정하지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빈부 격차도 그렇게 우리처럼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밑바탕에 그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거는 예. 우리가 흔히 알듯이 덴마크의 직장인들, 독일의 직장인들 예. 월급 1,000만 원 받으면은 세금 엄청나게 떼거든요. 그게 사회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는 나중에 어쨌든 내가 이거 다 돌려받는 돈이야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걷었다가 다시 다 바로 돌려받는 거다. 이거면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국세청 22년 소득 가지고 이거 학생들한테 제가 시켜냈습니다. 학생들 예. 확인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소득이 상위 소수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 봤죠. 예. 예. 그럼 보게 되면은 그거를 지금 현재 소득 세율을 내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세율대로 적용을 하는데 예. 1인당 100만 원씩을 주기 위해서 소득활동자들 그게 세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100만 원씩 하게 되면 한 23조 원 정도가 필요해요. 필요한 건, 예. 23조 원을 그대로 배분시켜 보자 이거예요. 아, 소득 비율대로 지금 세금 내는 비율로 세금 현재 내는 예, 비율로 예. 하게 됐을 경우에 상위 16%만 예. 추가 부담이 생긴다 이거예요. 추가 부담이 그들도 많이 100만 원 생기겠지. 돌려받아. 아, 근데 이제 내는 세금이 훨씬 많죠. 근데 16%에 있는 사람이 예. 지금 84%에 걸리는 사람이 2만 원 1년에 2만 원 정도 더 되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면 상위 0.1%는 2억 원 이상이 추가가 돼요. 근데 아까 상위 0.1%는 상위 0.1%는 1년에 10억 이상씩 그러니까 이렇게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 없어도 예. 10억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아, 그래도 10억, 20억 벌더라도 1년에 더 내라고 하면 아니 그거를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 게. 아니 근데 정치뿐만 아니라 예. 그게 경제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 아하, 제가 좀 예. 뒤에다 배치를 했는데 예. 뒤에 한번 저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줘 보실래요? 예. 저기 그림 하나 있는 거 사회 운영 유지 사회 운영 유지. 예, 요 그림 다음으로 봐보세요. 요거 다음. 예. 예. 세금 집중. 이게 이제 세금 아. 집중도인데요. 예. 세금 집중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상위 0.1%가요. 예. 세금을 18%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체 뭐냐면은 세금에. 예. 상위 10%가 77%를 내고 있어요. 상위 10%가 예. 예. 누적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다음에 상위 1%가 40%를 내고 있어요. 예. 이거 가지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대부분 국민의 납세 의무가 세금 안 낸다, 소득세 세금도 안 안 내면서 낸다고.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냐고 이런 소리 하고 그래.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굉장히 야만적인 소리거든요. 예. 이렇게 세금이 이들에게 많이 부과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소득세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집중돼 있는 거는 소득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예요. 소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소득이 집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구하죠. 그렇지. 그렇죠? 예.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걸 첫 번째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다음 걸 봐보세요. 예. 그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요거 다음에 할게요. 그다음 걸 먼저 봐보세요. 예.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공제를 많이 받죠. 그렇죠. 공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가 예. 1인당 평균 수입이 한 18억 원 됩니다. 2022년도에. 예.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공제를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 예. 세금을 계산해 봤어요. 예. 공제를 안 받을 경우에 한 7억 4,245만 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내는 세금은 6억 3,093만 원뿐이 안 내요. 공제를 1억 이상 받는다 이거죠? 공제를 1억 1,152만 원 정도 받아요. 예. 근데 중간에 50%를 보게 되면요. 예. 소득이 2,803만 원인데 예. 공제 혜택은 259만 원뿐이 안 됩니다. 294만 원. 259만 원. 아, 공제가. 예. 아, 공제가. 예. 이 공제 혜택이요, 그러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공제 혜택이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제라는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건 뭐냐면 누진세를 부과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누진세로 그러니까 부과시켜 놓고 뒤로 그러니까는 예. 공제로 그러니까 다시 또 채워주는 그렇지. 거예요. 어. 예? 여러 가지 공제로 다시 다 페이백 해주는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요. 페이백 해주는 건 사실 사람들이 그 잘 몰라. 모르죠. 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공제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면은 중산층들이 난리를 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몇 년 전에 박근혜 때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세액공제하고 그때 세액공제 막 건드리려고 예, 할 때 카드 공제액 있잖아요. 신용카드 예. 공제액을 줄이겠다고 예. 그 할 때 월급쟁이들이 막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로 혜택 보는 게 몇만 원이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 게 별로 몇 푼이 안 돼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공제 혜택을 만약에 없애고 예. 없앤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약에 거둔다고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래서 재분배를 한다고 해보세요. 대다수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 신박하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조산모사처럼 예. 예를 들어서 4개 줬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이렇게 하듯이 예. 줬다가 다시 뺏었다가 다시 주는 거잖아요. 예. 다시 주는 거 없이 예. 아, 다시 주기는 거 있긴 있지. 공제로 말고 예. 전체로 그 많이 버는 사람 그만큼 다 그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전체를 다 국가가 다시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로 하면은 훨씬 더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 서민층한테는 유리한 건데 지금은 카드 공제 뭐 이런 거 세액 공제하면 훨씬 더 부유층이 훨씬 더 많은 공제를 받아가는데 나도 어쨌든 몇만 원이라도 그거 있으니까는 그렇죠. 이거 아까워서 그렇죠. 난리 그거 친다 이용하는 이거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제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러면 부자들은 공제 없으니까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냐.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현재 세율대로 하게 되면 그냥 적용하는 입은 많이 나오겠네 예, 부자들은.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많이 버니까 그냥 입 나와서. 예. 아니 세율을 예정한 거예요. 그만큼 세금 내라고 해서 저희 합의에 와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다시 그러니까 깎아주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깎아주고 있는. 근데 그게 대다수 90%한테 불리하다 이거예요. 예?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예. 이걸 예를 들면 이거 일반 공제 받는 국민들이 관심 있습니까? 내가 공제 얼마 받는가만 관심 있지? 그렇죠. 예? 관심 남이 많이 받는 거 관심 없다고요. 예. 우리 종부세랑 비슷해. 종부세 안 내는 국민들이 종부세 저기 깎아주게 되면은 그거 관심 없거든.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지금 이게 그러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가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아예 없애는 거는 좀 그렇고 공제로 대폭 축소시키는 게 더 그렇죠. 정답이라 우리 이거죠.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실효세율은 굉장히 낮다 하는 낮습니다. 이유가 그게 바로 공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각종 공제로 인해 가지고 뭐 별의별 공제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할 때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니까는 관심을 안 관심 갖잖아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은 이게 내가 더 내야 되는 돌아가지고 거죠.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건 힘없는 부서가 많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그걸로 돌아오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지.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은 예. 무관심한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유럽에 있어서 제가 가끔 친구 얘기하는데 친구가 한국 국민들 참 착하다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꾸로 하면 멍청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걷어가지고 가는 게 대다수 국민들한테는 좋은 건데. 그럼 유럽 국가들은 그 세액 공제나 이 공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사회 소득을 강화하는 거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예. 그 경쟁력을 지원해주는 대신에. 예. 근데 개인들한테 경쟁력 지원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그 앞에 거 한번 봐세요. 패스한 거요. 패스한 거 앞에 거 보게 되면요. 요거 감세 혜택은 예, 공정한가? 감세 혜택이요. 이거 우리가 흔히 감세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죠. 특히 중산층들도요.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특히 이게 70년대부터 예.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일어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그러니까 임금 증가율이 이게 둔화되면서 중산층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맞벌이 부가 확 증가합니다. 예. 같이 벌어야지만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온 것뿐이죠. 예. 그래서 미국 사회 사회학자들이 보게 되면 70대 이후에 아동들의 이 사회 범죄율이 확 증가를 해요.
방치를 하니까 엄마가 이제 일하러 나가고 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건 다 맞물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할 때 뭐냐면은 이 수입이 빡빡하니까는 예? 모기지도 내야 되고 적어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빡빡하다 보니까는 감세를 해준다 감세한다니까는 다들 환호한 거예요. 근데 감세 이거 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감세한다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률적으로 해가지고 각 소득세율 구간대로 10%씩 인한다는 이런 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정률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정액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2%포인트씩 다 낮춰준다. 각 구간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률적인 건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면 상위 최고세 10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게 45%거든요. 그럼 이게 10%면 4.5%가 감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하단 구간은 1,400만 원 이하가 6%를 냅니다. 6%에 10%면 0.6%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률제는 이건 아주 최악의 방법이고 정액제로 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2%씩 깎아줄게 2%포인트씩. 그러니까 45%, 43%, 6%, 4% 이렇게 해서 적용한다고 할 때 이건 잘 먹혀들어가기 쉬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현재 그러니까 세율이 내는 세금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2%포인트를 인하했을 때 인하했을 때니까 0.1%는 4,023만 원이 그러니까 줄어듭니다. 세금이요. 2%포인트 내렸을 때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줄어든다 이거예요. 7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50% 있는 사람은 26만 원밖에 안 줄어들어요. 78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26만 원이 안 줄어들어요. 엄청 이 너무 줄어드는데? 감세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게 배분되는 이유가 누진세율 구조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은 뭐냐면 중산층들은 너무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감세하게 되면 다 박수치고 막 그래. 0.1%는 몇백 배 더 깎아주는데. 그렇죠. 공제 혜택이랑 비슷한 거야.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이 힘들다 보니까는 내 입장만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먹혀 들어간 거예요. 1970년대 미국 사회 속에서요.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은 사회 보장 지출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러니까는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전가가 됐죠. 그런 사례가 우리가 흔히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 힘들다 보니까 가게들이 감세해주고 자기한테 조금만 경제적으로 돈에 있어서 이익이 되게 되면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지지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걷어들이는 게 적으면 그만큼 지출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지출 줄였을 때 누구한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배분되어지냐는 것은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이제 세금 구조 속이기 때문에 세금 구조를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회소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도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공제 혜택도 그러니까 공제 혜택을 지금 얼마나 본다 했습니까요? 지금요. 지금 상위 0.1% 같은 경우는 1억 1,152만 원이나 보고 있어. 근데 이거 사회소득세로 이 정도 해소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그한 거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 얘기는 이제 왜냐면은 여태까지 쭉 이 우리 사회 불평등과 착취적인 구조를 쭉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야 되냐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결론은 지금 사회소득세 이걸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최저임금을 가는 데 속에서 사회소득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률 많이 안 올려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소위 유럽이나 선진국의 제 모습이라고. 그 갈등이 사회 갈등을 없애는 건 정치의 역할이죠. 그 사회소득세는 당연히 없는 사람한테 걷는 건 아니고 여기 있는 0.1%한테 대부분을 다 걷는 걸 거예요. 대부분이 글로 가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힘 있는 계층입니다. 우리 과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었던 힘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건드립니까?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사회소득세 더 많이 내야 돼. 이거 봐보세요. 사회 몫을 우리가 세금을 결정하는 건 조세 법정주의잖아요. 이거 선출 권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회소득세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조가 지금 현재 구조가요. 84%까지는 어떤 세율대로 적용을 하더라도요. 부담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돌려받는 전제 조건에서는. 상위 16%만 부담이 조금 증가해요. 근데 그것도 상위 꼭대기에 되게 집중돼 있고요. 그러면은 84%가 이 사실을 알면은 지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아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고. 아니 원론적인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럼 84%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정부가 밀고 나갈 수 없다. 정부가 물건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 관심을 안 갖는 거죠. 84%의 지지를 받는 거를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요 91%가 혜택을 봅니다. 그럼 84에서 91%가 혜택을 보는 것을
추진할 동력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국민들이 맛을 보게 되면요, 이거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허전하죠. 되게요. 사회소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생산을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월급쟁이를 보게 되면 자기 월급 받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다 떼어가잖아요. 사회 몫으로요. 사회 몫의 1차원적인 기능은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먼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책 많이 하다가 그러는데 이 책에 다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한 게 뭡니까? 소득 격차가 많은 문제들에 연결돼 있잖아요. 출산율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요.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외국에 살든 뭐 어떻게든 하겠죠. 대다수 국민들은 진짜 대한민국 없어져도 괜찮은 건지,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쭉 통계를 보여줬잖아요. 소득 격차하고 부동산하고 가계부채하고 다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이거 언제까지 외면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외면하면 대한민국 붕괴 소멸은 시간 문제예요. 이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제가 최 교수님 그 생각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여태까지 그걸 안 해왔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정부라는 정부에서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은 잘 안 됐잖아요. 이거를 그럼 좋은 정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정책을 있다 하더라도 밀고 나갈 용기와 배짱이 없어서 그랬던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관찰한 걸로는요. 제가 관찰한 거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먹겠는데 무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보수 정당만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쪽 국힘당 쪽은 국힘당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좀 항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많은 그쪽에서는 좀 사악하다고 봐요. 자기들 특권 유지라든가 이런데 4대 이런 쪽이 가. 반면에 이쪽 민주당은 무능해요. 이쪽은 무능해. 무능한 것도 큰 죄죠. 이 저 공직자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 최저임금 저기 1만 원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막 밀어붙였을 때 그때 이 어공 대표적인 어공을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야,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데 자영업자들 분명히 반대할 텐데 자영업자들 표가 이게 몇백만 표가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그랬더니만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거 구조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영업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속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는 우리가 다 알려진 얘기고. 자영업자를 줄여야 된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구조조정 좋지. 근데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 이제.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이브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시민보 MBC 프로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 전년도에 전날에 제가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경제 1년 평가한다고 하면서 세종문화회 가서 갈 때 토론문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시민보 기자가 그때 저한테 첫 질문을 무능합니까 아마추어입니까 그래서 둘 다라고 제가 그때 그래 얘기해가지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간에 다 예국 사례를 가지고 개념만 차용을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실험을 미리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국세청 소득자료를 가지고 이걸 일일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저는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못 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못 한 거예요. 못하고 그냥 최저임금 인상 이건 굉장히 정의로워 보이고 노동운동에서 지지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간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면 정책은 그러니까 집행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 격차가 크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다들 안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념적으로 접근을 해 되게 보면요. 그 이념적이라는 게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갖다가 접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 현실하고 굉장히 괴리가 있다. 우리나라 현실하고 OECD 기준들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다.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그게 수용 가능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최저임금 위원회 늘 이때쯤 되면은 제가 말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도 그걸
늘상 주장했던 게 최저임금위원회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 예. 대신 국가임금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사실 을과 을의 싸움이잖아요. 예. 최저임금 100원, 200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원 올리더라도 그 뒤에 갑들은 팔짱 끼고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을들끼리 싸우는 거 그렇죠. 보고 이 갑들을 갖다가 움직여야 된다. 이거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서 못 움직인다. 그렇죠. 국가가 움직여서 정치의 영역이죠. 말도 안 되는 임대료가 정말 적정한지 프랜차이즈의 착취적인 계약은 없는 건지 원화청 간의 납품 단가가 이게 정말 벌써 몇십 년째 불공정하다고 하지만 후려치기 한다고 하지만 안 고쳐지잖아요. 국가가 손 놓고 눈 감고 있으니까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국가임금위원회 강력한 대통령 직속으로다가 국가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을 갖다가 국가가 왜 이거 뒷짐지고 보고만 있느냐. 직접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겠죠. 기득권에. 그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부가 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이제 한계선상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한계선상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민노총 그러니까 단위노조라든가 자영업자 단체들에서 이런 걸 강연을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둘 다 좋아해요. 근데 제가 민노총 사람들 니네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최저임금 인상률 대폭 인상하는 거 10% 20% 인상하는 거 그럼 말은 맞지만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민노총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을 못 하느냐. 사회소득 강화를. 예? 그럼 자영업자들하고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회소득 중에서 한 400만 원 중에서 한 200만 원을 지역화표를 주게 되면은 자영업자들까지 다 살아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게 근데 저는 이게 기득권과 한계선상에 왔다 이거예요. 지금요.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지금 한계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낡은 집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걸 새 집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걸 결정하는 것은 이게 정치 영역에서 이제 결국은 용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인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기득권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리고 능력을 갖춘 정부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짓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뭐 격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나와주시고 이렇게. 저 이제 그만 잊혀진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내일은 경제쇼 대신 홍사훈 쇼 있는 날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 이 두 분과 함께 김건희 수사 전망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 전망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추가 기소로까지 이어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기자 홍사훈이었습니다.